자, 준비합시다. 295쪽 겁니다. 우리 모의고사를 봤으니까 이거는 어디 다음 주까지 또 한번 확인해와 다음 주에 또 설명해 줄 거야, 알았지? 자, 295쪽 생태계 구성 요소 환경이라는 게 있을 건데 첫 번째 생태계라고 되어 있고 생태계는 생물이 다른 생물과 생물 및 환경과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하나의 커다란 체계를 보고 생태계라고 본다라고 얘기했지. 그럼 거기로 첫 번째 개체라는 게 있는 개체라는 것들은 뭐야? 한 마리라고 하지. 개체는 한 마리라고 얘기하는데 개체 분이 있을 거야. 개체 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걸 보고 개체 분이라고 하는 거야? 개체 분 같은 종이라고 같은 종의 모임들. 그럼 이게 개체분이라고 하고 개체분에서 모이는 군집이라는 게 되겠지. 군집은 다른 종이 될까? 다른 종이 다른 것들을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또 뭐 있습니까? 군집 다음에 생태계라는 게 있겠죠. 생태계까지. 생태계라고 하는 것들은 어떤 걸 보고 얘기한다? 생태계라는 것들은 완전히 생물과 그냥 뭐가 존재하는 거, 환경이 같이 사는 걸 보고 생태계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생태계 종류는 되게 다양해. 생태계 종류가 다양하다는 얘기는 숲 생태계라는 것도 있고 호수 생태계, 강 생태계. 지금 여기는 무슨 생태계야? 도시 생태계. 이런 것들처럼 인간과 환경이 같이 있다라고 하면 다 뭐야? 생태계라고 부를 수 있고 자연적인 생태계가 있고 인공적인 생태계가 존재하게. 자연적인 생태계는 뭐야?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아닌 것들. 그걸 자연 생태계라고 부르는데 이 교실 생태계 같은 게 무슨 생태계야? 인공적으로 만든 거니까 인공 생태계 이렇게 얘기하죠. 자, 생태계 종류는 열대 우림, 산림, 초원, 갯벌, 사막, 연못, 공원, 어항 이런 것들이 되게 다양하다라고 보는 거지. 생태계는 어항과 같이 작은 생태계부터 바다와 같이 큰 생태계까지 되게 다양하다라고 돼 있어. 사막같이 자연적으로 형성된 생태계도 있고 텃밭, 공원, 저수지 등과 같이 인적으로 만들어진 생태계도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생태계의 구성 요소야. 생태계는 뭐 있어? 생물적 요인이 있을 것이고 비생물적 요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 생물적 요인과 비생물적 요인이 있지. 그럼 생물적 요인이라고 하는 것들은 어떻게 되냐? 말 그대로 생물이야. 그럼 여기 생산자라는 것도 있고 소비자라는 것도 있고 세 번째 분해자라는 것도 있어.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 생산자라고 하는 것과 소비자와 분해자라고 보면 생산자는 뭘 하는 애들일까? 광합성을 해서 뭘 만들어내는 애들. 두 번째 소비자는 뭐 그거 쓰는 애들이지. 우리 사람은 생산자, 소비자야. 소비자. 그다음에 분해자라는 것들은 어떻게? 분해자. 뭔가 분해하는 거. 예를 들면 세균이라든지 곰팡이 이런 것들이 다 분해자라고 하는 거지. 비생물적 요인이라고 하는 것들은 뭐야? 비생물적 요인은 환경. 다시 말하면 공기도 되고 온도, 물, 토양 이런 것들이 다 뭐야? 이게 비생물적 요인 그렇게 얘기하죠. 그럼 밑에 갑니다. 첫 번째, 자, 생태계는 생물적 요인과 비생물적 요인으로 구분됩니다. 자, 생물적 요인, 생태계에 존재하는 생물로 역할에 따라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로 구분합니다. 됐죠? 생산자는 선생님이 뭐라 썼어? 광합성을 하여 생명을 통해 필요한 양분을 만드는 생물을 보고 생산자라 불렀다. 소비자는 다른 생물을 먹으려 해서 양분을 얻는 생물이다 라고 얘기하죠. 세 번째 분해자는 다른 생물의 사체나 폐생물에 포함된 유기물을 분해서 에너지를 얻는 생물이다 라고 썼어. 얘들아, 생산자는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냐? 생산자는 다른 말로 식물만 있는 건 아니야. 이게 플랑크톤이라고 하는 것도 식물성 플랑크톤이라는 게 있지. 즉 광합성을 하는 애들은 다 생산자라고 부를 수 있는데 중요한 건 뭐야? 이런 독립 영양 생물이란 말이 나오기도 해. 이게 모의고사에 출제됐었기 때문에 그냥 얘기하는 거야. 독립 영양 생물은 지 혼자 스스로 양분을 만들어서 살고 있다 이 뜻이야. 그러니까 누구의 도움 없이 지 혼자 살아가는 걸 보고 독립 영양 생물이라고. 그럼 소비자 분해자는 당연히 뭘까? 얘는 지 혼자 살아 못 살지. 그래서 이건 종속 영양 생물 그렇게 얘기해. 그래서 독립 영양 생물과 종속 영양 생물 그렇게 본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돼? 그래서 그런 거 보시면 되겠고요. 자, 비생물적 요인 설명드렸고요. 295쪽 보면 생태계 구성 요소 사이의 관계라고 되어 있을까? 생태계에서 생물적 요인과 비생물적 요인을 구성하는 요소들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라고 썼어. 됐어? 근데 얘들아 봐봐. 내가 꼭 정해졌어. 생물적 요소와 비생물적 요소 사이의 상호 관계에서 보면
얘가 얘한테 영향을 주는 걸 작용이라고 정해진 거야. 변하지 않아. 그 다음에 생물적 요소가 비생물적 요소한테 영향을 주는 건 반작용이라고 얘기해. 다시 한번 작용, 반작용 이렇게 얘기해. 그러니까 작용이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됐어? 비생물적 요소가 생물적 요소한테 영향을 주는 것, 그 다음에 생물적 요소가 비생물적 요소한테 영향을 주는 걸 반작용이라고. 그럼 얘들끼리 서로 관계하는 걸 보고 우리가 상호 작용이라고도 얘기해. 됐어? 이렇게 보시면 기억하셔요. 우리가 생태계라는 것들은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자, 995쪽이면 생태계에서 생물적 요인과 비생물적 요인이 요인을 구성하는 요소들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고 썼지. 그 밑에 보면 첫 번째 누구니? 비생물적 요인이 생물에 영향을 주는 걸 작용이라 불렀어. 토양의 양분이 풍부하면 식물이 잘 자란다. 가을에 기온이 낮아지면 은행나무 잎이 노랗게 변한다. 2번 생물이 비생물적 요인에 영향을 준다. 반작용이라고 얘기하죠. 예를 들어 식물의 광합성으로 공기 성분이 변한다. 낙엽이 쌓여 불어지면 토양이 비옥해진다. 지렁이나 흙 속을 돌아다니면 토양의 통기성을 높인다. 자, 3번에 생물들 간에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 이걸 상호작용이라고 불렀어요. 풀이 무성해지자 토끼의 개체수가 증가했다. 이런 것들 보시겠죠. 이해돼? 별다른 거 없죠? 그럼 일단 거기서 295쪽 1번부터 3번까지 얼른 푸세요.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학교 갔다 왔어? 얘들아? 배치고사 처음 보러 갔다 갔어? 왔어. 배치고사 말고 따로 간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뭐였다고? 배치고사 볼 때 말고 아직 따로 안 갔어요. 다음 주 28, 29년 가는 거였지. 학교 가서 그거 있지. 배치고사도 봐야 되고 변배준도 받아야 되고. 오케이. 자, 295쪽 설명할 거 혹시 있어요? 없어? 넘어갑니다. 자, 뒤에 가시면 뭐 있습니까? 두 번째. 자, 생물과 환경의 관계라고 됐을까? 생물은 빛, 온도, 물, 토양, 공기 등 여러 가지 환경 요인에 적응해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되는데 보세요. 아직 시점 안 했어? 자세히. 됐어? 그럼 일단 첫 번째 자, 일단 296쪽에 빛과 생물이라고 나왔으니까 빛과 생물. 빛의 세기와 파장, 일조 시간 등은 생물의 형태나 생활 방식에 영향을 준다라고 얘기를 해. 그래서 다시 말하면 빛이 생물한테 굉장히 커다란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 밑에 보면 첫 번째 빛의 세기와 생물 나오겠죠.
숲의 위쪽에는 강한 빛에 적응한 식물이 잘 자라고 숲의 아래쪽으로 갈수록 약한 빛에서 적응한 식물이 잘 자란다. 양지식물과 음지식물이란 말이 있을까? 양지식물과 음지식물이 뭐냐면 봐봐. 양지식물은 뭘 보고 우리가 양지식물을 볼까? 강한 빛에서 잘 사는 식물을 보고 우리가 양지식물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얘 뭐가 있을까? 소나무라든지 그런 것들. 소나무 같은 경우는 소나무 사이사이가 간격이 좀 멀지. 왜냐면 그 빛이 잘 들어와야 사는 애들이니까. 근데 두 번째 음지식물이라는 애들도 있어. 음지식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걸 보고 음지식물이라고 그러냐? 이건 약한 빛에서도 잘 사는 식물을 보고 우리가 뭐라 불러? 음지식물이라고. 예를 들어 뭐 있을까? 참나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음지식물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숲이 우거졌다라는 얘기는 발달을 하겠지. 그럼 발달을 하면 맨 처음에 양지식물이 살다가 나중에 음지식물로 바뀌어. 숲이 우거져서 빛이 많이 안 들어오니까 이렇게 변할 수 있다. 양지식물과 음지식물 이렇게 보는 거야. 그래서 그 정도 보는 거고. 그다음에 여기서 자 밑에 보면 뭐 있었어? 자 일반적으로 빛의 세기가 강한 곳에 서식하는 식물은 울타리 조직이 발달하고 빛의 세기가 약한 곳에 서식하는 식물의 잎은 얇고 넓어서 약한 빛을 효율적으로 흡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 한 식물에서도 강한 빛을 받는 잎과 약한 빛을 받는 잎보다 강한 빛을 받는 잎이 약한 빛을 받는 잎보다 두껍다라고 되어 있을 거야. 보이니? 이게 여기서 뭐냐? 양엽이라는 말이 있을 것이고 음엽이라는 말이 나와야 돼. 양엽이라고 하는 것은 햇빛이 많은 곳이야. 음엽은 햇빛이 적은 곳. 근데 보시면 얘가 두께와 넓이, 울타리 조직 이렇게 세 가지를 볼 거야. 두께, 두껍다가 되겠고 얘는 얇다가 돼. 넓이, 얘는 좁아. 얘는 넓다가 되겠지. 울타리 조직이 어떻게 발달되어 있고 덜 발달되어 있다라고. 여기서 울타리 조직이 뭔지 알아? 울타리 조직은 식물의 표피 바로 밑에 있는 세포층을 얘기하는데 얘네들 같은 경우 광합성을 되게 많이 하는 곳이야. 그러니까 울타리 조직이 발달됐다는 얘기는 어떻게 돼? 굳이 두껍지 않아도, 넓지 않아도 되게 발달됐으니까 광합성을 되게 많이 하는 거지. 이거 적어놔. 두께, 넓이, 울타리 조직, 두껍다, 좁다, 발달. 이거 좀 적어놔. 여기다가 양지식물이 강한 빛에서 잘 사는 식물이고 음지식물이 약한 빛에서 잘 사는 좀 그렇게 쓰는데 그러면은 만약에 쟤네들이 사는 환경이 반대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죽지. 그냥 죽지. 죽어요? 그러니까 얘는 음지식물은 햇빛이 밝은 곳에서 살긴 살아. 살긴 산다. 근데 음지식물들은 그렇게 살지만 양지식물은 햇빛이 없는 곳으로 가면 죽어. 죽을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다시 환경이 달라지면 뭐 달라질 수 있는데 얘들은 죽는 거고 얘는 그냥 살아남긴 해. 됐어? 그러니까 얘네들은 약간 빛에서도 잘 산다라는 얘기하고 약간 빛에서 잘 산다는 다른 말이지. 약간 빛에서도 잘 산다는 얘기는 강한 빛에서도 잘 살아. 약한 빛에서도 잘 살아. 이렇게 봐요. 이해돼? 그냥 음지가 더 좋은데. 응? 음지가 양수가 더 좋네요. 왜 음지가 양지가 좋아? 좋은 게 아니지. 근데 광합성 총량 자체는 달라져. 양지식물이 훨씬 더 광합성을 많이 하게 돼. 음지식물들은 좀 적게 하는 거.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근데 여기서 꼭 기억하고 바로 위에, 그러니까 그림 바로 위에 뭐 있어?
한 식물에서도 강한 빛을 받는 잎이 약한 빛을 받는 잎보다 두껍다고 썼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한 그루에서도 양엽과 음엽이 존재하는 거야. 한 그루에서도 양엽과 음엽이 같이 존재하는 거야. 이게 뭐야? 방금 얘기했던 빛과 생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됐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일단 저거 나무가 이렇게 생각해봐. 그럼 여기서 어떻게 돼? 강한 빛을 받는 거고 이 안쪽은 강한 빛이야, 약한 빛이야? 약한 빛이겠지. 빛이 어떻게 일단 여기서 가렸으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양엽이 있는 거고 여기는 음엽이 존재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되세요? 양엽, 음엽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됩니까?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밑에 보시면 무엇입니까? 그림 보면 거기 뭐야? 강한 빛을 받는 잎이라고 돼 있지. 강한 빛을 받는 잎 그게 뭐야? 양엽이야, 음엽이야? 강한 빛이니까 양. 그게 양엽이야. 두껍지. 그다음에 두 번째 약한 빛을 받는 잎 같은 경우 두껍지 않은 거잖아. 얇은 거잖아. 그게 음엽이라고 봐야지. 그래서 강한 빛을 받는 잎과 약한 빛을 받는 잎 나와 있을 거야. 그래서 누구 양엽, 음엽 그렇게 보시는 거야. 됐습니까? 기억하시고 밑에 가시면 무엇입니까? 밑에 가시면 빛에 세게 있다는 잎의 두께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정도 좀 되겠고 밑에 이제 요거는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빛과 생물에서 빛에 따라서 양엽, 음엽, 양지식물, 음식물 이렇게 구분한다는 거. 두 번째 빛 파장과 생물이야. 빛의 파장은 생물의 분포에 영향을 준다라고 그랬거든. 지금 봐봐. 바다 깊이에 따라 서식하는 해조류의 종류가 다르다고 썼어. 줄중처럼 바다의 깊이에 따라 도달하는 빛의 파장과 양이 다르기 때문이다. 바다의 깊이에 따라 도달하는 빛의 파장과 양이 다르기 때문이다 라는 얘기는 뭔 소리일까? 생각해봐. 얘들아, 빛도 에너지가 많은 애가 있고 에너지가 적은 애가 있겠지. 에너지가 많은 애는 깊이까지 들어갈 거고 에너지가 적은 애는 조금밖에 못 들어갈 거야. 그래서 보면 첫 번째 거기서 봐봐. 빨간색 빛이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황색이 있을 것이고 청색이 있겠지. 그럼 누가 에너지가 제일 커? 청색이 제일 커. 그러니까 청색이 제일 깊이까지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보면 파장이 긴 적색강은 주로 바다 얕은 곳까지만 투과됩니다. 바다 얕은 곳에서는 적색강을 주로 이용하는 녹조류가 많이 분포합니다 라고 얘기해요. 파장이 짧은 청색강은 바다 깊은 곳까지 투과됩니다. 바다 깊은 곳에서는 청색강을 주로 이용하는 홍조류가 많이 분포합니다 라고 얘기하지. 됐어요? 그럼 다시 한번 여기 봐봐. 일단 여기서 같은 경우를 보면 홍조류라는 건 어디까지 살아? 표면에서부터 깊은 데까지 살지. 그 그림 보니까 홍조류가 깊은 데까지 사는 이유 왜 그러냐면 홍조류는 주로 광합성을 하는데 누구를 쓰는 거야? 파란색 빛을 이용해. 파란색 빛을 이용한다는 얘기는 표면에서 깊은 데까지 쭉 빛이 오는 거잖아. 그러니까 깊은 데까지 살 수 있다는 얘기야. 근데 갈조류나 녹조류는 어떻게 돼? 지가 빛이 오는 데까지만 살아. 이해돼? 다시 말하면 어떻게 돼? 자, 홍조류까지 지금 생각하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왼쪽 잠깐 볼래? 왼쪽에 보면 해조류의 종류 나와 있지. 그럼 첫 번째 뭐 나와 있어? 녹조류 있을까? 녹조류 누구 있어? 파래, 해캄 이런 것들이 엽록소가 많다라고 얘기해요. 갈조류는 엽록소와 갈조소가 있어서 갈색을 띠는 조류야. 미역이나 다시마. 얘들아, 미역은 무슨 색깔이야? 미역은? 원래 갈색이 좀 어두운. 원래 갈색이야. 갈색인데 그 물에 넣으면 어떻게 돼? 그게 초록색. 뜨거운 물 때문에 그 색깔이 파괴되는 거지. 그래서 색깔이 뭐야? 갈색으로 보이는 거야. 색깔 초록색으로. 파괴되면 어? 안 좋은 거예요. 뭐라고? 색깔 파괴되면 안 좋은 거예요. 아니 뭐 안 좋은 게 있어. 우리 먹는 건데. 그다음에 또 뭐 있습니까? 그다음에 홍조류 같은 경우에 엽록소와 홍조소가 있다라고 썼어. 엽록소와 홍조소가 있다라는 뜻은 무슨 뜻일까? 얘들 같은 경우는 색깔이 붉게. 예를 들면 봐봐. 혹시 우문가사리라고 들어봤어? 아니요. 안 들어봤어? 우문가사리 같은 경우를 보면 왜 바닷가에 놀러 가게 되면 그 밥을 먹으러 가면 식당 가면 반찬 나오잖아. 그럼 해조류 같은 것도 줘. 근데 해조류 같은 빨간색이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이 우문가사리 그렇게 얘기하거든. 근데 또 하나 미역 있지, 그러니까 김 있지 김. 김은 색깔이 무슨 색이야? 검은색 아닌가? 검은색이지. 근데 그걸 물에 녹여봐봐. 녹이면 어떻게 돼? 이게 검은색들도 있지만 빨간색들도 좀 많아. 그러니까 걔가 뭉쳐있어서 검은색으로 보이는 것 뿐이지 말리고 해서 검은색으로 보이는 것 뿐이지 물에 녹이거나 그러면 붉은색 계열이 좀 많아. 그래서 얘들 같은 경우는 뭐야? 홍조류라고 얘기해.
이해돼?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자, 밑에 보시면 1조 시간과 이제 생물이야. 방금 우리가 빛의 파장과 생물까지 방금 얘기했었지. 이거까지 무슨 말인지 이해돼? 얘들아 봐봐. 첫 번째 선생님 뭐 썼어? 우리가 빛의 세기하고 관련돼 있는 걸 봤어. 그러니까 양엽, 음엽 나왔고 양지식물, 음지식물 나왔다. 두 번째 뭐였어? 빛의 파장에 따라서 해조류의 깊이, 서식 깊이가 달라진다라고 했었지. 세 번째 뭐 할 거냐? 1조 시간. 낮의 길이에 따라서 꽃이 피는 게 달라. 밑에 갑니다. 자, 1조 시간은 동물의 생식이나 행동, 식물의 개화에 영향을 준다. 꾀꼬리나 종닭새는 1조 시간이 길어지는 봄에 번식하고 송어나 노루는 1조 시간이 짧아지는 가을에 번식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온대 지역의 곤충은 늦 여름과 가을에 1조 시간이 짧아지면 겨울잠을 자고 이른 봄에 1조 시간이 길어지면 활동을 시작하고 번식합니다. 라고 해요. 호랑나비라는 거 봤어? 호랑나비? 호랑나비 본 적 있어 혹시? 호랑나비 계곡 같은 데가 많이 보이긴 한데 그게 되게 달라. 여름형이라고 하는 거가 봄형이라는 게 있어. 네. 여름형과 봄형이 달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름에 변태를 해서 나비가 된 애가 있고 봄에 변태를 해서 나비가 된 애가 있어. 근데 여름형이 따뜻할 거잖아. 그러니까 여름형이 훨씬 더 화려하고 커. 크기가. 봄철에 나오는 것들보다 좀 더 이쁘고 화려하고 커. 막 이런 것들이 특징이야. 그러니까 뭐에 따라 온도에 따라 좀 다르다는 얘기지. 그래서 근데 걔들 같은 게 어떻게 돼? 주로 언제? 봄이나 여름 정도에 번식을 해서 이렇게 날아다니는 거지. 그 다음에 또 밑에 보시면 붓꽃은 1조 시간이 길어지는 봄과 초여름에 꽃이 피고 코스모스는 1조 시간이 짧아지는 가을에 꽃이 핀다라고 됐어. 됐어? 그럼 거기에서 누구야? 붓꽃이라고 하는 것들은 장일식물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코스모스는 단일식물이라고 해. 그건 좀 이따 다시 한번 얘기할 거야. 여기까지 이해되니? 이건 다 누구야? 1조 시간과 관련돼 있는 거지. 그럼 여기서 297쪽 장면 볼래? 297쪽에 보면 박대경이라고 해서 맨 위에 보여? 박대경 뭐 나와 있어? 장인식물과 단일식물이라고 됐지. 장인식물은 뭐야? 1조 시간이 길어지는 봄과 초여름에 꽃이 피는 식물이야. 그러니까 낮의 길이가 길 때 꽃이 피는 애들이 장인식물인 거지. 근데 단일식물은 뭐라고 됐어? 1조 시간이 짧아지는 가을에 꽃이 피는 식물이지. 됐어? 그럼 여기서 단일식물에 조금만 더 쓸 거야. 단일식물의 길이 조금만 더 쓸 거야. 단일식물은 자 보세요. 다섯 연속된 밤의 길이가 12시간보다 길 때 꽃이 핍니다. 연속된 밤의 길이가 몇 시간? 12시간보다 길 때 꽃이 핍니다. 됐어? 연속된 밤의 길이가 몇 시간보다? 12시간보다 길 때 꽃이 핍니다. 됐습니까? 장애식물은 뭐 없어요? 저거죠. 밤의 길이 이거보다 짧을 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꽃이 피는 것들은 실제로 장일식물, 단일식물, 꽃이 피는 것들은 밤의 길이가 제일 중요해. 밤의 길이가 제일 중요해. 예를 들면 장일식물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니? 장일식물들 같은 경우는 밤의 길이를 짧게 하면 꽃이 펴. 겨울에도 어떻게 돼? 여름 꽃들이 판매가 되지. 왜 판매가 될까? 하우스에서 꽃을 재배를 하는데 거기서 빛을 조절을 해줘. 그래서 꽃을 피거나 그렇게 만들 수 있어. 근데 얘들아 그 닭알 있지? 닭알, 계란을 낳는 것들은 어디에서 계란이 나? 양계장. 양계장에서 지금은 하는지 안 하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거든. 근데 예전에 어떻게 되냐면 닭장에 닭을 키우잖아. 근데 닭을 키우는데 걔네들이 자유로운 공간이 있진 않아. 아주 좁은 공간에 닭들이 많이 모여있는 거지. 닭이 뭐 1번, 2번 있고 3번, 4번, 이제 4번 정도가 되면 1제곱미터에 한 20마리 정도씩 들어간대. 1제곱미터에 20마리 이상이 들어간대. 멀리 맞는 교대. 그렇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걔네들은 어때? 스트레스 굉장히 많이 받는 애들. 근데 중요한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우스에서 키우거든 양계장. 근데 거기에서 문을 다 닫아. 그럼 빛이 들어오고 안 들어? 안 들어오지. 밤인 줄 알고 자. 근데 일반적으로 밤이 몇 시간 정도 되니? 한 7시간, 8시간 이렇게 되잖아. 이상 되잖아. 근데 그 시간보다 짧게 간다. 여름이어도 7시간, 8시간 되는데 그 시간보다 짧게 간다는 게 3시간 다 불을 켜버려. 그럼 닭들이 뭐라고 생각해? 아침에 뭐이 먹어? 알라. 그걸 하루에 몇 번씩 하는데 다시 말하면 하루를 2번, 이틀로 바꾸는 거야. 그럼 알이 몇 개 나오면 2개 나오는 거지. 그래서 그걸 생산량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일부러 하는 경우들도 있어. 그런 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일단 그런 것들도 있다는 얘기지. 이해돼? 그 정도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보시는 거야. 1조 시간과 식물의 개화라고 하는 것들은 장인식물과 단일식물 이런 게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근데 봐봐 연속된 밤의 길이 자 밑에 볼래?
거기 보면 낮이 12시간보다 길 때 있지 밑에 거 보여? 근데 중간에 봐봐 이렇게 돼 있어. 이게 12시간이야. 근데 이게 밤이래. 그치? 근데 잘 봐. 중간에 내가 여기다가 이렇게 섬광을 한번 빡 줄 거야. 섬광을 줬다는 얘기, 빛을 한번 번쩍 줬다는 얘기야. 이거 꽃이 필까요 안 필까요? 단일 식물. 장일 식물이 꽃이 피고 단일 식물은 꽃이 안 펴. 왜 그럴까? 연속된 밤의 길이가 12시간이 넘어야 되거든. 근데 이 연속된 밤의 길이가 12시간이 안 돼. 그래서 꽃이 장일 식물은 피고 단일 식물은 안 피는 거야. 됐어? 자, 이것도 한번 적어놔. 장일은 꽃이 피고 단일은 꽃이 안 핍니다. 적어주세요. 예전에 이거 적어봐야지. 적어야 돼. 됐어요? 그런 거 기억하세요. 자, 밑에 보시면 뭐 있습니까? 이제 온도와 생물이거든. 온도는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물질 대사 과정에 영향을 주므로 생물의 생명 활동은 온도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라고 했는데, 얘들아 첫 번째 동물의 점을 보면 개구리, 곰, 박쥐, 다람쥐는 추운 계절이 오면 추운 겨울이면 겨울잠을 자요. 두 번째 기러기와 같은 철새는 계절에 따라 적합한 온도의 장소로 이동한다. 나마코와 카멜레온은 온도가 높을 때 몸색이 밝아져 열을 방출하고 온도가 낮을 때 몸색깔이 어두워져 열을 흡수합니다. 뭐 이런 것들 되는데 봐봐. 우리가 첫 번째 개구리라고 하는 거하고 뱀 이런 것들은 뭐라고 부르냐? 이런 것들은 그렇지 변온동물 그렇게 얘기해. 뭐라고 얘기할까고? 변온동물. 자, 개구리 우리가 개구리 같은 게 뭐라고 해? 양서류라고 그러지. 그러니까 양서류하고 그러지. 파충류 이런 것들은 뭐라고 불러요? 변온동물이라고 불러. 변온동물이다라는 뜻은 무슨 소리야? 온도가 체온이 주변의 온도에 따라 달라진다는 얘기야. 그럼 얘네들은 어떻게 돼? 겨울철 되면 겨울의 온도는 높아 낮아. 낮지? 낮다라는 뜻은 내 체온도 낮아지는 거지. 내 체온이 낮아지면 몸에서 물질 대사를 해 못해? 못하겠지. 못하면 어떻게 될 거야? 죽어야 되는 거잖아. 그럼 죽지 않으려고 어떻게 돼? 얘 겨울잠 자는 거야. 근데 중요한 건 거기서 뭐야? 다람쥐도 있고 누구야? 곰도 있지. 그냥 파충류나 양수류가 아닌데 얘네들도 어떻게 돼? 얘네들은 정온동물이야. 정온동물. 정온동물이라는 얘기는 온도가 변해도 나의 체온은 변하지 않는 걸 보고 정온동물이라고 부르거든. 근데 얘네들은 겨울잠을 자 안 자? 겨울잠을 자. 왜 잘까? 겨울잠을 자는 이유가 뭐야? 먹을 게 없으니까. 그렇지. 그게 먹이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정온동물도 겨울잠을 잘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얘 지금 겨울잠 자는 거야? 많이 피곤해. 봐봐. 중요한 거야. 됐어? 명훈이 겨울잠 자는 거야? 아니잖아. 자, 그 정도 생각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자, 추운 지방에 사는 정온동물은 깃털이나 털이 발달되어 있고 피하 지방층이 두꺼워서 몸에서 열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는다라고 얘기해. 혹시 타조라는 거 알지? 타조는 어디서 살아? 근데 우리나라에서 키우긴 해. 근데 우리나라 키울 때 같은 우리나라는 계절이 있지. 그러니까 여름철이 있을 것이고 겨울철인데 여름철에 타조의 지방 두께하고 겨울철 타조의 지방 두께가 달라. 언제가 두꺼울까? 겨울철이 더 두꺼워. 그러니까 여름철 같은 경우는 7cm 정도가 된다고 하면 겨울철은 12cm 이 정도로 높아져. 겨울철은 추워지는 거지. 크죠, 되게 거의 크죠. 9배네. 근데 실제로 그걸 죽인 다음에 지방의 두께를 다 재봤었거든. 죽여요. 왜 죽여요? 불쌍해. 불쌍한 게 아니라 그거 죽일 때가 됐으니까 죽이는 거지. 그래서 그렇게 해봤다는 얘기지. 자, 기억하시면 되겠고, 근데 푸국여우는 몸집이 크고 몸의 말단모가 작아서 열이 방출되는 것을 막지만 사막여우는 몸집이 작고 몸의 말단모가 커서 열의 방출을 잘합니다라고 했지. 거기 봐봐.
어떻게 했어? 북극영화 나왔지? 사막영화 있지? 누가 더 귀가 커? 사망률. 그렇지. 사막영화가 크다는 얘기는 어때? 열을 방출하는 게 더 좋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말단부가 어떻게 돼? 말단부가 더 큰 게 더운 지방에 사는 애들. 근데 추운 지방에 사는 애들 같은 경우 어때? 말단부가 작아. 다시 말하면 혹시 황제 펭귄이라는 데 있지? 황제 펭귄. 네. 황제 펭귄은 어디서 왔다? 그냥 남극에서 북극에 없고요. 남극은 남극은 없어. 그럴 줄 알았어. 근데 이 황제 펭귄은 크기가 클까 작을까? 커요. 엄청 크죠. 엄청 크다는 얘기는 어디? 몸집이 크다라는 얘기는 그만큼 자 부피에 대한 표면적이 작다라고 얘기해요. 표면적이 작아서 열이 빠져나가는 걸 좀 적게 만드는 거야. 근데 갈라파고스 펭귄이라는 게 있어. 어디서 살아 얘들은? 어디서? 갈라파고스에서 살겠지. 그럼 얘들 같은 경우는 얘네는 크기가 되게 작아. 그러니까 얘가 황제 펭귄이 되게 크다라고 생각하면 갈라파고스는 되게 작아. 되게 작다라는 얘기는 어떻게 되니? 얘들 같은 경우는 부피에 대한 표면적비가 큰 거지. 그러니까 체구가 작다는 얘기는 그만큼 부피에 대한 표면적이 큰 거야. 그러니까 열의 발산이 많아. 날개기도 되게 길고. 그러니까 말단이 되게 크다는 얘기지. 그래서 수영하기도 원활하게 좋은 거고, 그다음에 열에 빠져나가는 것들도 되게 잘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펭귄이 꼭 남극 이런 데만 추운 데만 사는 건 아니야. 어디서 살기도 해? 더운 곳에서 살기도 한다. 됐죠?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밑에 가십니다. 그림 다 봤었고 식물에 적응돼 있죠. 기온이 매우 낮은 툰드라에서 얘들아 툰드라가 어딘지 알아 몰라? 약간 추운데. 맨날 근데 지금 얼음으로 덮여 있는. 뭐 그런 것들 툰드라라고 얘기하지. 툰드라에 사는 털송이 풀은 잎이나 꽃에 털이 나 있어서 체온이 낮아지는 것을 막는다. 그러니까 추운 걸 막는 게 얘들의 역할이야. 낙엽수는 기온이 낮아지면 단풍이 들고 잎을 떨어뜨리지만 상록수는 잎의 큐티클층이 두꺼워서 잎을 떨어뜨리지 않고 겨울을 난다. 얘들아 상록수가 뭐야? 상록수. 상 항상 녹색을 띠는 수 나무란 뜻이야. 예를 들면 동백나무 알아? 겨울철에 제주도 가면 겨울철에 동백나무 군락지에 뭐 동백나무에 꽃을 펴. 왜 겨울에 꽃을 필까? 얘들 그런 거야. 그러니까 다시 말해 거기 이파리가 어떻게 있어? 항상 봄, 여름, 가을, 겨울 항상 있는 거야. 겨울철에도 이파리가 있는 거야. 이걸 동백나무라고 뭐지? 그렇게 얘기해. 상록수라고 얘기한다. 이해됐어? 오케이, 그 정도 보는 거. 자, 뒤로 가면 이제 뭐있습니까? 물과 생물. 자, 물과 생물인데 물과 생물 뭐라 됐습니까? 물은 생명체를 구성하는 성분 중에 가장 많으며 생명 유지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반드시 필요하다. 따라서 생물은 체내 수분을 보존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적응에 따라 되는데 동물의 적응, 육상에 사는 동물은 몸속의 수분 증발을 막고 수분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적응했다. 됐어요? 다시 한번 수분 증발을 막고 수분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했는데 자 밑에 보면 수분 증발 방지라고 해서 곤충의 몸표면이 키틴질로 돼 있어. 얘들아 딱정벌레 만져봤어? 네. 그 표면이 어떻게 돼? 딱딱하게. 좀 딱딱하지. 왜? 그건 딱정벌레는 키틴질이란 걸로 덮여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래서 키틴질 바깥에는 큐티클층도 있어. 열이 빠져나가지 않아. 수분이 빠져나가지 않아. 파충류 몸표면이 비늘로 덮여있다라고 이러지. 뱀 만져봤어? 아니야. 아니요. 아, 저 먼저 봤어요. 만져면 어때? 느낌이? 되게 미끄럽지. 비늘을 만져서 미끌미끌한 거야. 근데 실제로 뱀이 되게 무서운 애는 아니야. 예? 뭐가 무서운 애야? 걔한테 뭐 위험만 안 하면 되지. 걔들 위험하니까 그거 하는 거고. 지들도 위험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면 뭐 별다른 거 없어. 산에 올라가면 뱀들이 많이 있어 실제로. 시골에서 뱀도 좀. 뱀이 지나가다 뭐 차에 깔려서 죽은 것들도 되게 많고. 도로 같은데 시골 도로 같은 데 가면 뭐 뱀이 이렇게 꼬불꼬불하고 뱀이 이렇게 꼬불꼬불 죽어져. 이렇게 죽어져. 깔린 거야. 지붕. 고라니 죽어 있는 거 봤어. 고라니 죽어 있는 것도 많고. 고라니 같은 경우도 먹을 게 봄철 같은 게 아직까지 먹을 게 없잖아. 그러니까 바깥 내려와서 먹으러 내게로 왔다가 불빛이 있으니까 거기로 뛰었다 치아 죽는 거야. 몇 뛰는가? 먹고 치가 놀랬으니까. 그 떠나면 고라니 같은 경우도 보면 울음소리. 부딪히게 되면 자동차에 부딪히면 자동차도 많이 깨집니다. 그렇게 하면 되고. 그다음에 자 주류와 파충류의 알은 단단한 껍데기로 쌓여 있어라고 얘기하죠. 수분 손실 최소화. 사막에 사는 낙타는 땀을 흘리지 않아서 몸에서 빠져나가는 수분의 양을 줄일 거고요.
사막에 사는 포유류는 농도가 진한 오줌을 배설해서 오줌으로 빠져나오는 수분의 양을 줄인다. 캥거루 쥐라는 게 있어. 캥거루 쥐. 쥐인데 뛰는 게 캥거루처럼 뛰거든요. 근데 걔네들 같은 경우 오줌 양이 어떻게 돼? 되게 적어. 그러니까 오줌 양이 되게 적다는 얘기, 되게 진한 오줌을 싸는 거야. 그럼 진한 오줌을 쌌다는 얘기는 그만큼 뭐라는 얘기야? 몸에 수분을 빼는 걸 막는 거지. 얘들아, 오줌 싼다는 얘기는 뭐 하는 거야? 우리 몸 물을 빼는 거잖아. 그러니까 다시 말해 수분량이 줄어드는 걸 막아야지. 얘들아 봐야 돼. 기지개 쭉 빨리 쭉쭉쭉쭉. 어우. 아 우리 예진 잠 많아서 어떡하지? 너 야 예진아 겨울잠 자는 거야? 야, 겨울잠은 뭐그 뭐지? 우리 파충류나 이런 거 자는 거야. 하긴 야 네가 곰은 아니잖아. 다람쥐 거 아니야? 어? 갑니다. 자, 식물의 적응이에요. 식물의 적응. 식물은 서식하는 곳에 따라 몸의 구조가 다르게 적응했다라고 해요. 육상은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육상 식물은 뿌리, 줄기, 잎이 잘 발달돼 있다라고 보는 거지. 근데 물은 수생식물이야. 수생식물. 수생식물 물에서 사는 애들 같은 경우 굳이 뿌리가 발달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 뿌리는 무슨 역할해? 지탱의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물을 흡수하는 역할도 하거든. 근데 물을 흡수할 필요가 없잖아. 많으니까. 그래서 뭐가 됐다? 관다발이나 뿌리가 잘 발달하지 않았으며 통기 조직이 발달하여 물 위에 떠서 살 수 있어. 통기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뭐야? 뭐 대충 떠는 얘기 하지. 아니야. 통기 조직은 공기가 통하는 조직을 얘기해. 통기 조직. 그러니까 얘들 봐봐. 얘들 물에서 살잖아. 그러니까 물은 많아. 근데 뭐가 문제야? 공기가 왔다 갔다 하기가 좀 어렵겠지. 그러니까 그 통기 조직이 발달돼야 된다는 얘기야. 됐어? 그다음에 건조한 지역이야. 물을 저장하는 저수 조직이 발달된다. 저수 조직, 저장하는, 즉 물을 저장하는 조직이 발달돼 있고 선인장과 같은 일부 식물은 잎이 가시로 변해 수분 증발을 막는다. 일단 뿌리가 되게 발달돼 있어. 뿌리가 발달됐다는 얘기 더 깊은 데까지 가는 거야. 왜 깊은 데까지 갈까? 왜 깊은 데까지 갈까? 물을 흡수해야지. 최대한 어떻게든 흡수해야 되지. 됐어? 여기까지는 되겠고요. 자, 토양과 생물입니다. 토양은 수많은 생물이 살아가는 터전을 제공하고 토양의 무기, 염류, 공기, 수분 함량 등은 생물의 생활에 영향을 준다라고 보는 거죠. 지렁이, 두더지 등은 토양을 돌아다니는 토양의 통기성을 높여서 산소가 필요한 식물과 미생물이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듭니다. 토양 속 미생물들은 토양에서 동식물의 사체나 배설물을 무기물로 보내서 다른 생물에게 약물을 제공하거나 비생물 환경으로 돌려보낸다. 토양의 깊이에 따라서 공기 함량에 따라서 분포하는 세균의 종류가 달라질 것이고요. 공기를 비교적 많이 포함하고 있는 토양의 표면은 호기성 세균이 살기 적합하고, 호기성 세균이라는 얘기는 뭔 소리입니까? 공기가 많은 곳에서 사는 애들을 보고 호기성 세균이라고 합니다. 혐기성 세균은 공기가 없는 곳에 살아야 돼. 즉 산소가 없는 곳에 사는 애들을 보고 혐기성 세균 그렇게 얘기해요. 됐죠? 일단 공기의 성분 같은 게 니네가 읽으세요. 따로 얘기할 거 없어요. 근데 시험에 잘 나오는 게 두 가지야. 누구? 빛과 생물과 온도와 생물 두 가지가 되게 잘 나와. 됐어? 자, 이제 요번이 299쪽 문제 보세요. 지금 몇 시야? 11시 3분. 13분? 뒤에 조금 더 불었나 보네. 해봅시다. 팀들은 다 틀린 거는
기억이야? 2번이? 아니 1에 2가 기억이야. 1의 2가? 네. P권을 봄의 번식, 요거는 가을의 번식 겁니다. 이건 누구죠? B시죠? 그런가? 이건 1조 시간과 관련돼 있는 거니까 B과. 어제 이런 거. 몰아서 니은 두 개 써. 다 됐어요? 모르겠는 거 얘기해서 여기서. 괜찮아요? 넘어갑니다. 나머지는 다 숙제로 가시면 되겠고요. 어디에 갈 거냐면 자 304쪽 생태계 평형돼 있을 거예요. 생태계 평형. 계세요? 생태계 평형 보시면 생태계에서의 먹이 관계라고 되어 있습니다. 생태계에서의 먹이 관계. 어디서 많이 봤는데. 준비되세요? 모기 사슬이잖아. 먹이 사슬 들어가. 우리 그런 먹이 사슬 나올 건데 첫 번째. 자 생태계의 생물들은 먹고 먹히는 관계로 얽혀 있습니다라고 얘기하죠. 먹이사슬 생산자부터 최종 소비자까지 먹고 먹히는 관계가 먹이 사슬 모양으로 나타나는 걸 보고 먹이사슬이라 불러요. 그럼 얘들아 먹이사슬은 생산자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 3차 소비자, 나중에 최종 소비자까지 가는 거야. 됐어? 그러면 먹이 그물이라고 하는 것들은 뭐야? 여러 생물의 먹이사슬이 복잡하게 얽혀서 그물처럼 나타나는 것을 보고 먹이 그물이라고 불러. 됐어? 먹이사슬과 먹이 그물 같은 말 다른 말? 좀 다른 말. 근데 다시 말하면 먹이 사슬은 생산자부터 최종 소비자까지 먹고 먹히는 관계를 사슬 모양으로 나타낸 것이다라고 얘기했어. 또 먹이 그물은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더 복잡한 거지. 그럼 얘들아 봐봐. 우리가 지금 현재 여기서 얘기하는 게 뭐야? 생태계 평형이잖아. 그럼 어떤 게 생태계 평형을 더 관리하기, 생태계 평형을 유지하기에 더 편리할까? 생태계 평형을 유지하기에 편리한 건 먹이 사슬보다는 먹이 그물인 거야. 예를 들어 봐봐. 거기서 만약에 먹이 사슬이라고 생각하면 밑에 보자. 송충이라고 하고 거미, 참새, 수리부엉이라는 걸로만 그냥 볼 거야. 다른 거 아니야. 첫 번째 누구야? 송충이, 거미, 참새, 수리부엉이. 됐어? 근데 만약에 송충이가 죽어버리면 어떻게 돼? 거미가 죽어서 죽지. 그러니까 참새도 죽을 거고 수리부엉이도 죽을 거 아니야. 근데 실제로 그렇게 돼 안 돼? 안 돼. 왜 안 돼? 먹이가 얘만 얘기 안 돼. 대체 먹이가 있으니까. 다시 말하면 어떻게 돼? 거기 나오는 거 보면 지금 현재 우리 생태계는 먹이 사슬이 아니라 먹이 그물인 거지. 그 먹이 그물이라는 얘기는 다른 종류들도 되게 많은 거라서 여러 생물의 먹이 사슬이 복잡하게 얽혀 그물처럼 나타나는 걸 보고 먹이 그물이라고 부른다. 됐어? 그다음 밑에 생태계에서의 에너지 흐름이라고 되는데 생태계에서의 에너지 흐름은 지금 몇 시간 남았다고? 몇 분 남았다고? 8분이에요. 지금 8분이야? 7. 예상특기 평 다음 주에 되겠다. 좀 하다가 좀 얘기하다 보면 일단 먹이사슬과 먹이금을 무슨 말인지 되게 이해돼? 근데 생태계 평형이라고 하는 것들은 어떤 거 생태계 평형이라고 하는 봐봐. 다 몰라? 여기서 우리가 제일 밑에가 생산자가 될 거고 이게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 뭐 3차 소비자 갈 거야. 근데 이렇게 생산자가 제일 양이 많을 거야. 개체 수도 많을 거야. 두 번째가 1차가 좀 적어질 거고 올라가서 점점 적어지지. 이 피라미드 형태를 유지를 하는 게 생태계 평형인 거야. 그럼 이게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 환경도 맞춰줘야 되고 그게가 환경 변화가 있으면 안 되는 거고 환경 변화가 없이 먹이 사슬, 즉 다시 말하면 에너지의 전달도 굉장히 잘 돼야 돼. 이런 것들이 방금 얘기했던 부분이 이걸 보고 생태계 평형이라고 하는 거야.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선 생산자가 누구로 인해서 에너지를 생산할 거니? 빛 에너지를 통해서 에너지를 생산하면 이게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로 전달되겠지. 이게 무슨 말이야? 생산자가 광합성을 해야 안 해? 생산자가 광합성 할 거냐? 광합성을 해서 뭘 만들어냈더니 포도당을 만들어냈잖아. 녹말을 만들어냈잖아. 그럼 그걸 지가 쓰기도 해.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지가 쓰고 난 다음에 일부는 잡아 먹히지. 먹혔으니까 그 먹힌 게 1차 소비자가 쓰고 지가 쓰고 일부는 또 먹힐 거야. 그래서 상위 영양 단계로 가는 거지. 만약에 생산자가 뭘 안 해버리면 생산자가 광합성을 안 해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 생태가 완전 파괴. 예를 들어 우리가 중생대 같은 경우는 누가 죽었다라고 그래? 중생대 말에 공룡이 멸종했다라고 그러지. 왜 멸종했다고 그래?
중생 때 말해 추워진 거야. 추워졌다는 얘기는 누가 없어진 거야? 식물들이 잘 자라 못 자라? 못 자라지? 식물들이 잘 못 자랐다는 얘기는 그걸 먹는 초식 공룡들이 죽을 거고 초식 공룡이 죽으면 육식도 따라 죽을 수가 없잖아. 이해돼? 그렇게 생각했지. 뭐라고? 투신자살이 투신자살. 아무튼 그런 거 생각하시면 되지. 이해돼? 왼쪽 잠깐 보자. 왼쪽에 보면 해양 생태계의 먹이 그물이라고 있을 거야. 보여? 식물 플랑크톤을 누가 먹어? 동물 플랑크톤이 먹지. 혹은 멸치가 먹을 수도 있어. 그럼 멸치를 볼래? 멸치는 몇 차 소비자야? 1차 1차 소비자이면서 2차 소비자가 될 수 있어. 무슨 말이야? 1차 소비자이면서 2차 소비자가 될 수 있다는 얘기는 멸치가 식물성 플랑크톤을 먹으면 1차야. 동물성 플랑크톤 먹으면 2차가 되겠지. 그러니까 차수는 딱 정해진 건 아니야. 사람은 몇 차야? 사람 몇 차야? 1차가 될 수 있지. 생산자는 될 수는 없어. 근데 1차는 될 수 있어. 왜? 우리 뭐 먹어? 쌀 먹잖아. 쌀 안 먹어? 쌀은 뭐야? 식물이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생산자를 먹는 거니까 우리 1차가 될 수 있어. 근데 생산자만 먹어? 사람은 다 먹죠. 모두 먹어. 소도 먹잖아. 소 먹는다는 얘기는 1차 소비자에서 우리 2차 소비자가 될 수 있어. 소 말고 다른 거 먹을 수 있지. 즉 다시 말하면 다른 걸 먹는 육식도 먹을 수 있어. 다시 말하면 우리는 뭐 최종 소비자라고 불러 사람. 그래서 1차가 될 수도 있고 2차가 될 수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될 수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이해돼? 다음 주에는 설명할 거 저거 설명하고 그다음에 생태계 평형 빨리 끝내버리고 선생님도 가졌네. 생태계 평형 빨리 끝내버리고 그다음에 지구 온난화 끝낼 거야. 그다음에 전기 들어가야 돼. 전기가 물리 파트 중에서 좀 어려운 거 2학기 주로 일반적으로 2학기 때 시험 보긴 하는데 전기 파트가 손가락 갖고 할 것도 많고 그거요. 왼손 아니면 왼손 안 할 거야. 오른손만 할 거야. 왜냐면 왼손 같이 하면 그러니까 이거 말고 이것만 할 거야. 손가락. 저 왼손잡이. 이게 왼손 잡이 상관없어. 뭐 하는 거? 이게 자석의 자기장, 이게 전류의 방향, 이게 힘의 방향. 혹은 전류의 방향, 자기장의 방향. 뭐 이렇게 얘기하지. 두 가지를 얘기하고. 됐어? 나가겠네. 인간 좀 하시라고. 인간의 삶과 동물의 삶.